네, 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좀 힘들어도 지고 지겨워도 져서 좀 때려치자 하고 싶은 날도 있고요. 하지만 물론 그 고비를 잘 넘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정말 다른 직업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실 때가 있죠.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일일 텐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 오늘은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을 깊숙이 알아보는 신직업의 발견,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직업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신직업은요, 이혼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혼 상담사 이병철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실 분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좀 전에 제가 좀 오프닝 멘트로 직장 오래 다니다가 정말 좀 때려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직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직업은 그럴 수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이건 좀 관두자, 좀 접자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건 좀 다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정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일단 공식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혼 상담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가정, 또 이혼 과정 중에 있는 가정, 또 이혼 후에 이제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대로 심리적인 상담, 재무적인 법률적인 컨설팅, 또한 어떤 사회적인 제기 문제,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나 심리적인 상처를 최소화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 직업 가지신 분들 많으신가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 집계가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도 교육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확히 집계는 안 되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격증을 발급한 분들은 한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이 직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떠셨나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이혼을 경험한 지 한 12년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도 사실은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단순히 법 문제는 아닌 거죠. 법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서비스가 전무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알 수가 없고 하다못해 책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불편을 겪다가 언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다른 쪽 일을 하고, 또 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재정적인 위기가 많이 오니까 저도 자리를 좀 잡고 나서 이제 온라인 카페 활동부터 시작했죠. 온라인에다가 이혼자 관련 카페를, 같은 이혼, 이혼자가 모이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제가 경험하고 법률 지식으로 상담을 해주다가 보니까 그 커뮤니티가 점점 커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사실은 이제 디보싱이라는 이혼 상담 기간 이전에 차가인이라는 시민단체를 먼저 만들었죠.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차별 없는 가정, 예.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부모 가정들이 20만 있지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근익을 찾자는 형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운동도 하고, 내부적으로 치유나 프로그램들, 회복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일반 회사로 다시 전환을 해서, 디보싱이라는 회사에서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양성을 하고 실제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이혼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 이런 양립적인 구조로 한, 네, 그렇게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죠. 활동을 그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가 아까 처음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하셨다라는 말씀이 제가 들은 게 뭐 이걸 정말 뭘 키워보자라기보다는 일단 마음에 어떤 힐링이 좀 필요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렇죠. 저도 도움을 받았었고, 저도 3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었었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도 많았었고, 후회도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너무 또 비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데이터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책도 읽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이제 참고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이혼한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 스마트폰에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저장이 돼 있고 회원들도 그렇고 이혼 상담도 한 1,000몇백 건을 했으니까 제일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데이터가 된 거죠, 저한테는. 네. 맞는 이 사람들이 언제는 이렇게 바뀌었고 언제는 이렇게 됐다. 쭉 보게 되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이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혼율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실 이혼은 어떤 사회 보편적 현상이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켜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힐링 얘기 나오고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사업이든 어떤 일자리든 이런 식으로 갔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선생님, 뭐 바로바로 뭐 그냥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시는 얘기 좀 해주시죠. 외래에 오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직전에 오는 분도 있고 또 이혼을 망설이는 분도 있고 이혼 후에 고통을 당해서 오는 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외래에서 저희가 보는 분들은 다수가 여성 측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약자고 좀 피해자 입장이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상처를 갖고 오시는데 보통 우리 화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꾹꾹 참고 살다가 더 이상 못 이길 때쯤에서 대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오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죠. 이렇게 뭔가 좀 더 일찍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 병원은 사실 거의 마지막 정도 상황에서 오시고 오히려 오늘 우리 선생님처럼 초반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 우리 이혼 컨설팅을 먼저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참다 터졌을 때 오시니까 저희들도 상담하다가 이제 우울증이나 이렇게 정세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된 정신과로 보내서 이제 힘드시니까.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훨씬 더 나니까. 그래서 같이 콜라보로 같이 해야만 효과도 좋아요. 맞습니다. 예. 이혼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도 큰 일이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혼을 막도록 하시는, 권유하시는 일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 위기에 다다르는 그 이유가. 일단 소통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모든 문제들이 뭐 불륜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상대방 이해. 근데 그 바탕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 상담을 하면서 쭉 임상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여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한쪽 내담자가 먼저 오셨을 때 부부 같이 안 오고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이제 오지 않는 상대방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제 욕하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또 다른 한쪽에 오시면 이쪽이 또 거짓말 하신 것 같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똑같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남자 여자가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경력이 쌓이면서 한쪽 말은 거의 안 들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하더라도 상담하시다 보면은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희도 한 30%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 부부 회복 프로그램도 별도로 또 있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기존의 어떤 부부 상담이 상당히 진부했었어요. 무조건 이제 이혼은 나쁜 것이라는 일단 전제하에. 그렇죠. 전제하에 하죠. 뭐 애들 보고 살아라 뭐 이런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더 심했는데 저희들 상담은 일단은 이혼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30대 예를 들어서 한 초중반에 전업주부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 사람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뭐 애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래서 이혼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파트가 전세 아파트가 한 3억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혼하면 1억 5천 정도 자기가 가져오고 애 둘이니까 나름은 막 생각을 하시는 하나당 거죠. 예. 뭐 100만 원씩 2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네. 이걸 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네. 그럼 저희도 현실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일단 양육비부터 남편 수입하고 부부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잘해봤자 애 한 명당 40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나쁜 많은 분들이 경우가 현실이죠.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그 양육비로 생활도 못할 뿐만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주택 자기가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차의 경우 부모님이 해주신 집은 분할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돈 한 푼도 없이 애 둘 데리고 나와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애 양육비로 생활이 안 되니까 당장 급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용직의 자배식을 해서 애도 못 보고 자기도 힘들고 이 차의 과정 가는데 그게 받는 고통이 지금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고통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 저 이혼 안 할래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 하면 예. 됩니까? 그럼 그 남편하고 같이 오시라고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한 10회 정도 소통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부 회복 프로그램. 그렇게 하시면 회복이 굉장히 많이 돼요. 사실은 이제 남녀 이 관계 중에서 여자들이 좀 근한이 예전보다 많이 세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처갓집들이 무서워요. 이제 싸우면은 옛날 같으면 처갓집에서 말려야 되는데 네. 이제 전화하면 장인 장모님이 그렇죠. 감히 내 딸 헤어져 이렇게 돼요. 삼자가 개입하는 순간 이게 멈출 수 없는 어떤 달리 기관차같이 달려가 버리니까 아무도 이제 이 사람들을 붙이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누가 잘 됐는지 따져주고 판단해 주면은 그나마 이제 달리다가 사실은 그래 나도 이혼하기 싫은데 하면서 떠밀리는 거죠. 감정에 떠밀려 억지로 가다가 누가 잡아주면 이게 핑계로 잠시 그렇죠. 스톱하면서 그 핑계란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잠시 스톱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예, 예. 내 마음은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서 이혼하고 싶지만 뭐 상담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예. 이제 그런 효과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좋은 게 이혼 얘기를 저희가 심각하게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우리 변화된 사회상이죠. 예, 그런 것 같고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네, 됩니다. 예. 이거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이 아까 화병 얘기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꾹 참고자 하시는 성향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이건 안 되겠다고 결정하시고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신의학적으로는 네. 글쎄요 어떤 쪽이 좀 정신의학적으로 유리 혹은 좀 나을까요? 사실 그거 참 어려운 예. 문제죠. 근데 만약 꾹 참고 사는 집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꾹 참고 산다는 뜻은 뭔가 부부 사이에 계속 문제가 상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든 아내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참고 있으신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조건이라면 무조건 참고 사세요는 좋은 해결법은 절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이혼하는 분이 훨씬 더 어쩌면 좀 힘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잘 살아가는 분이라고 사실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대개 우리가 문제시 삼는 분은 결국 이혼할 상황인데 이혼하지 못하는 분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저도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되는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자녀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제 호적상 빨간 줄을 주기 싫다. 되게 이제 엄마들이 많이 그래서 자녀 걱정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내 자신의 어려움이죠. 사실 내가 이혼 후에 홀로서기, 독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앞날이 두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분들의 다수는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이죠. 엄마들이 경제권이 아직은 좀 없으시잖아요. 남편들은 사실 과감하게 이혼 그냥 팍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초라하시더라도 예, 당장이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더 숨겨진 사실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대개 이혼을 미루는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분의 어린 시절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손 과정에
아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내 가족은 꼭 지켜야겠다라는 좀 아쉽지만 좀 집착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할 상황이 임박했는데도 예, 예. 계속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한 10년, 20년이건 계속 참다가 화병 나고 우울증 나고 한 후에 찾아오세요. 사실 안타까운 경우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자녀 때문에 이제 이혼을 참는 경우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남편 폭력이나 외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이제 애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까지는 참겠다. 그때까지 미루겠다. 미루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웬만하면 이제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쪽이에요. 그렇죠. 이해 안 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 참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자녀한테는 행복한 가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게 부모가 이혼해서 그렇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혼한 가정 동안 예, 몇 예. 년 동안 이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이에요. 갈등의 어떤 예. 중에서 애들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냥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건 그죠? 중요한 지점인 것 아주 같습니다. 누적된 상처.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이혼을 하면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거나 불행한 것이 그게 아니라 아니죠. 이혼하는 과정 자체가 성숙하지 못했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짜 나온다라는 건 좀 참고 가정을 짚어야겠네요. 지키시려고 그러면 네. 자녀들 앞에서 행복한 모양을 거짓으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기하셔야 네, 돼요. 그래야 예. 애를 위해서 참는 예, 효과가 있는 거지. 네. 매일 싸우고 집은 냉장고 같이 사르는 판이면 애들 더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럴 경우 저는 강력하게 이혼하라고 주장을 해요. 무조건. 애를 죽이고 당신을 죽이는 거고 이게 당신 체면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애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제가 혼을 많이 내요. 그럴 때는. 그게 아니다면 연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우리로서는 또 주어진 책임인 것 같기도 근데 합니다. 착각들을 하셔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혼에 편견이 많으니까 우리 애들이 뭐 이혼자의 아이라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놀림을 당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 애가 중간에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갖다 생각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너무 간과하시더라고요. 진짜 애를 네. 생각 안 하시거든요. 아, 이 참 정신의학적으로도 이게 점점 돼서 화병이 되는 거 생각해도 너무 불행한 일이고 지금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이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행동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결국 선생님 아까 얘기하시다가 결국 남자와 여자 간의 소통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보시면서 나름대로 야 이건 참 힘든 것 같다 진짜 아무리 고쳐야 한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만 우리 남자들이 혹은 여자분들이 좀만 노력해 준다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제 여자들도 이제 남자를 착각을 해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어떤 여성 단체 쪽에서 좀 반발이 심하겠지만은 사실 그동안 우리는 대학에서 저도 이제 여성학을 배웠던 학번이거든요. 여자에 대해서 나름 부족하지만 공부를 노력을 했었어요. 글로 배운 거죠. 예, 글로 배운 거죠. 이제 예. 근데 현실에서는 많이 이제 항상 부딪히지만은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요즘은 남자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을 거라고 아내들이 생각을 해요. 남편이 우리 남편 도대체 왜 이러냐고, 사람이 왜 그럴 수 있냐고. 아이고 남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남자니까. 제가 농담 삼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상담할 때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남자하고 강아지하고 비교해서 제가 많이 해요. 강아지하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강아지하는 행동 방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일이 해결되거든요. 자, 강아지한테 한꺼번에 많은 것 대화를 하면 안 되죠. 한마디만 해야 되잖아. 예. 그만. 먹어, 스톱.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우리 쉽게 알아듣는데 강아지를 앉혀놨고 한 10분 동안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듣죠, 그죠? 뭐 그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자기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는 걸 듣는다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남편도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좀 단순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잖아요. 여자들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가고 이제 정적으로 어떤 대화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외향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나면은 네.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나와 다른 표현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니까 이 양반이 왜 그런지 알아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이렇게까지 나한테 상처를 준 말을 해도 사람인데 안 돼. 그렇죠. 뭐 연애할 때 그죠. 나한테 문제 이거야. 잘하다가 했는데 안 돼. 이게 나오는 거죠. 연애할 때 나한테 그래 다 사기였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아, 연애할 때는 남자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이해 못해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킨 대로 하는 거고. 결혼은 이제 생활이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남자들이 이야기 편하게 이야기해주면은 웬만한 남자들은 요즘 잘 따라 하거든요.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 남자도 역으로 마찬가지. 여자들은 자기가 달라요. 네.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정적이니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성이 가지는 어떤 두뇌 차이를 갖다 이해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빨래를 갖다가 자기 신은 양말을 옷이죠. 강아지들 요즘 신을 신잖아요. 네. 그걸 빨래통에 물어서 넣지 않는다고 혼내지 않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강아지니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로 남편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니까, 여자니까. 굳이 나같이 자동차를 못 고친다든지 정확한 계산을 못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일로 삐진다든지 남자들 당황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오빠, 가지고. 그렇죠. 예. 오빠, 네. 내가 왜 하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무한두트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까매집니다. 그렇지. 네. 그때는 이제 숨을 못 쉬잖아요. 네. 이걸 내가 대답을 잘못한 순간 네. 그때부터 일어날 모든 일이 생기고 끝없이 예, 호흡 곤란과 그렇죠. 기타 등등의 증상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성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서로가 특징들과 다른 점들 이해하면 네. 좀 낫겠고요.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고 경우고. 진짜 어려운 경우는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종교적인 신념 같은 걸 가지신 정말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 그것도 이제 심하게 말하면 광신도적인 예. 기질을 가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 신념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순교잖아요, 그죠? 이제 이분들은 자기 배우자가 자기가 똑같은 삶을 영위해야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이제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조금 어른이 덜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기로 성장하신 분들, 또 어머님들이 30대, 40대 되더라도 계속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 저 부유하게 사신 분들 마마보이, 마마걸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잠자리까지 개입을 하고 하다못해 모든 걸 다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란 게 뭐냐면은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부인을 만나서 하나의 가정,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냐, 부인은 그냥 부인일 뿐이고 애인 뿐이고 자기 가족은 자기 엄마, 절대로 자기 아직은 아버지, 끊어지지가 않은 거죠. 자기 형제들이 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가족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쪽이 독립해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단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남자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남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 부인도 따라올 수가 있고요. 이거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머리 좋은 것과 이건 전혀 관계 없고요. 전혀 관계 전혀 관계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바보들 너무 많이 봅니다. 진짜 이걸 많이 봐서. 선생님, 지금 이런 얘기 들으셨던 어떤 임상적인 차원에서 만나시고 그랬을 때 선생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통하시고 전문 컨설턴트로서 얘기시고 상담하시면서 이 부분은 정말 좀 힘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워낙 얘기를 잘 아주 해주셔가지고 그냥 경험이 네. 많으시니까요. 네. 사실 우리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대화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이런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서로 무시하는 대화를 끝없이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무시해버리는 거죠. 뭐 그러면 부부간에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계속 방어적인 자세로 서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얘기하면 당신은 이미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단어를 주고받으면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상대는 더 강하게 그래서- 반응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는 그 어투의 대화를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이미 부부 사이가 멀어진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언어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혼 상담으로 오신 그 남성분이 와 계신데요. 한번 하시던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고 저희도 한번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요. 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거나 해결책이 찾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결혼 몇 년 되셨죠? 지금 6년 차 됐습니다. 애들은요? 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혼 위기라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할 경우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면, 예. 이제 뭐, 이혼하자는 말도 나온 경우도 있었고, 누가 먼저예요?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대체로. 보통은 이제 저희 아내가 먼저 하는 경우. 본인은 하신 적은 없고요.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몇 번. 자주 하셨구나. 예. 가장 심했던 게 사실 예. 신혼 때 아이가 없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아직 서로 모르니까. 제가 잠재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혼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요즘 뭐 황혼 이혼도 많고 그러잖아요. 네, 무서우시구나. 그게 조금 제 마음에 계속 짐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신혼 때 문제라면은 지금 정도면 안심하셔도 될게요. 지금 신혼 때보다 많이 싸우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아이가 또 있어서 그런지 육아 때문에 좀 부딪히는 경우. 지금 그렇죠. 저 남편한테 관심 없어요. 지금 애들한테 관심 있지. 그러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이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될 거고요. 이제 신혼 초에 왜 많이 싸웠냐고 그러면은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서열을 정해야만 돼요. 가정에서도 이제 두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나 싸웠던 건데 누가 이겼어요? 지금 그 집에서 누가 대장이죠? 저희 아내가 대장입니다. 이제 지셨구나. 그럼 충성하시고 잘 사셔야 돼요. 예. 그게 계속 좋은 거예요. 이미 이제 서열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돼서 반란을 꿈꾸다가 잘못하면은 축출당해서 이혼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쌓이시면서 이제 항혼 이혼도 걱정하시는 항혼 이혼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아내분이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액션을 취하신 적은 없어요? 재산이 얼마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법률 상담이나 이혼 상담 아니면 혹시나 뭐 제가 노는 방송을 봤다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혼한 여성이 가장 사회 계층에서 좀 하위에 속하더라. 그래서 본인은 이혼을 포기했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하위에 속한다면 좀 반발하실 분이 많으니까 이건 정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전업주부로 하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근데 부인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당장 살기 어려니까 이제 남편한테 어떤 경제적 도움 받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 부부가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결혼 위기가 1차적으로 오는 게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경우예요. 애 한 둘 낳고 이제 했을 때가 권태기가 쓱 올 네. 때쯤이죠. 그때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신혼 때는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애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러면 부부가 사실 남녀로서 이제 부부 관계도 못하는 횟수가 쭉 길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친밀성이 많이 떨어지고 애들 중심으로 가정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대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애들 양육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네, 힘들죠. 남편도 30대 그때 한 중반 후반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어느 순간 집에 가면은 자기는 남편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거죠. 맞아요. 쌓이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모든 게 다 가있고 사실
그래도 이제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어도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남편들은 되게 네. 찬밥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왜 했냐 싶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좀 우울해지고 우울증을 가지는 경우도 계시지만은 또 부인들도 애들 키우면서 힘드니까 또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이제 그런 시점을 현명하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런 시점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처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위기가 오셨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니까 같이 슬기롭게 힘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애들 키우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렵더라도 다음 계속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애가 어린이집 정도만 갈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 시기만 잘 넘어가면 여기 또 한동안 순탄하죠. 넘기면은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르네상스. 지금은 이제 부인 애기 키우고 이럴 때 가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애들한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힘드시다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항원 이혼은 당할 경우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서열만 인정하면 되는 거네요. 서열 인정하고 혹시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인들은 이혼을 준비하면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니까 어떨 때 갑자기 서류를 맺는다든지 집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돼요. 전셋집이면 집주인한테 이제 채권 가압류가 들어와서 아예 재산을 홀딩 시키라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이제 변호사 비용이 보통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갑자기 뭉칫돈이 몇백만 원 나갔다든지 이러면 조금 의심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좀 조심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경우엔 전혀 그런 거는 안 보이시죠? 이 정도는 뭐 아주 충분히 누구든지 회복 가능한 회복할 수 프로그램. 있는. 대화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같이 힘드니까 같이 도와주면 같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인한테 고맙다는 말 좀 많이 하세요. 마음은 없더라도. 이게 우리 남편들이 제일 마음은 없더라도 못하는 고맙다는 말 좀 많이 하세요. 표현하지.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자식 낳아줬잖아요. 저 두 명이나. 그 자체만이라도 고마운 거니까 고맙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또 보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정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애기 어릴 때. 네, 좀 더 표현을 많이 하도록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에서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상담을 이제 받은 걸 이제 뵙고 나니까요. 아, 진짜 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당장 혼자서는 굉장히 어두운 칠흑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전문가랑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아,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부부 회복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래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아주 단순해. 처음에는 이제 만약 10회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리스트를 적게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좋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싫어하는 행동들, 행동 교정. 이 하나씩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걸 몇 달 하다 보면은 물론 교정도 되겠지만은 부부 관계 좋아지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 상대방한테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게 부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지금 상담도 했고 경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좀 기억에 남는 굉장히 사례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좀 긍정적인 사례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워낙 많아서 가만서 어떤 경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회복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이제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나가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내의 외도로 이제 이혼 위기에 가신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의외로 그런 내담자들 제가 많이 접해요. 의외로. 근데 사실은 부부가 외도할 때 남과 여의 반응은 달라요. 남자들은 이제 부인이 외도를 하면은 이제 여자들보다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위에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부인이 바람난 아주 무능한 남자가 돼버리고 살기 인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가 돼버리고 자기 자존심도 굉장히 상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수컷들의 기본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여자들은 뭐 어떤 경우는 심할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동네방대 딱 떠들고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올리면서 그렇죠. 많이 풀죠. 예. 아무래도 그런 푸는 방법도 다르니까 남자분들은 이게 상담을 오신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풀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도 제가 한 몇 년을 쭉 상담을 하고 지금은 잘 쉽지 않은 경우도 있죠. 계신데 이제 살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들이었으니까 살고 싶은데 부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왔을 때 이제 외도의 증거를 가지고 왔었다고요. 제가 이제 모른 척 덮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부인의 외도를 알고 나면 같이 살고 싶으면 덮어야 돼요. 그렇겠죠. 상대가 알게 되면 예. 부인은 이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덮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부인을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외도남과 단절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었고요. 주위의 친구들이랑 통해서 이제 우연을 가장해서 그리고 남자도 스스로 이게 자기 상처받은 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했었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연극적인 장치를 마련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한 문장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이제 대표님, 어떻게 아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자, 지금 결혼한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애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내가 연애를 했어. 딴 남자가 내 여자친구를 꼬셔서 데려간 거예요. 그죠? 삼각관계에서. 삼각관계는 어떻게 돼요? 쟁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잘 뺏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남자한테 내 애인을 뺏어온다고 생각해라. 이걸 아내가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그나마 접근 방법이 나을 것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더니 이제 많이 나아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셨고 지금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데 초창기 한 1년 반 전후는 이제 오셔더라도 한 번씩 가다가 몇 달 만에 오시면 울고 가시고 뭐 제가 시간 있으면 저희 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울고 가시고 이랬는데 그거 응어리가 제 있고 모른 척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째 접어들어서는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더라고요. 부인도 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대로 삼각관계에서 내 애인을 쟁취했어라는 방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그렇죠. 얻는 결혼하기 전에는 거죠.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뺏어왔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승리죠. 그것도 승리죠. 승리감을 느끼게 된 거죠. 예.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이런 심리적인 관계 장치 굉장히 좀 괜찮은 장치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어떤 소통을 이끌어내시고 또 거기서 문제를 또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혼이 정말 말이 쉽지. 이게 그럼요. 쉽게 못. 뭐 이렇게 훅 뭐 이럴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었던 문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처럼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답이 없어 보이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주 명민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은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있으면서도 좀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좀 막으려는 얘기도 좀 했지만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져야 된다면 또 성숙한 방법으로 헤어지고 또 그 이후의 삶도 저희가 잘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뭐 그걸로 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뒷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선생님. 뭐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혼은 이제 한 가정이 두 가정으로 분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되는 게 자녀들 문제겠죠.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양육권 문제, 문제가 있고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하는 친권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또 이제 애들 키우고 있을 때 키우지 않은 사람은 언제 한 달에 몇 번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면접 교섭의 문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겠죠.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하도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다 끝나서 이혼 과정이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그 판결이든 협의든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관계 재설정이 있어요. 네. 이제 기존의 가족들이 남이 되잖아요. 시댁도 그렇고 처가도 남이 되고 이게 또 이제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친구가 부인 친구고 남편 친구가 내 친구고 다 섞여 있거든요. 사회적 관계를 재구조화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기존에 있던 인연들을 갖다 다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커밍아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편견이 심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누구 하나가 잠수를 산다든지 뭐 이런 모양새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존 속했던 사회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회복기를 부르는데 그때는 끊없이 숨어버리거든요. 숨고 모임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친교도 단절하고 갑니다. 예. 혼자서 이제 끙끙 앓는 이런 단계들인데 이때 이제 심리적으로 타격도 굉장히 크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정신과 병원으로 많이 보내드린 게 그때 이제 특히 여성분들 우울증 약 먹게 이제 보내드리고 검사 테스트 받게 보내드리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대체로 이혼하면 수입이 줄어요. 그렇죠. 대체로 근데 지출은 2배로 실제적으로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3억짜리 전세 아파트 나눠 1억 5천씩 전세 못 구하죠. 생활 수준이 확 떨어져 버려 양쪽 다. 그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 애들 적응하는 문제들, 이 사회적 또 가장 사회적으로 아마 아무도 그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하겠죠, 그죠? 직장 안에서 지금 근로능력 상실하고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승진도 못할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망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사실은 마음 딴 데가 있는 좀비 같이 살아가니까 몇 년은 이게 뭐 능률이 논리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나 고려가 없고 대책이 사실은 없기는 없어요. 뭐 저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하나 그 과정에 맞는 어떤 코스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변호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일단 저한테면은 무조건 가능하면 소송은 못 가게 막아요. 뭐 어쨌든 사실 이혼 소송은 변호사님들이 최후의 승자거든요. 왜? 이혼 소송은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없어요. 무조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착수금을 500만 원 받았다고 치더라도 성공보수 약정은 대부분 돼 있으니까 지더라도 이기다가 성공보수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분할 재산이 10%니까 3억짜리 아파트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분할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서울 같은 평균적으로 착수금이 500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550이잖아요. 그죠? 양쪽 변호사한테 착수금이 1,100만 원 나가요. 그러면 저 이제 재산 분할 금액 10%니까 3천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4,1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양쪽 변호사한테 나가는 게. 정말 승자는 따로 있네요. 따로 있는 거고. 어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한 입을 듣고 잠푸부니까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소장을 받아보는 순간 완전히 뒤집어.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 그러면 진짜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합의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끝장을 보자 이렇게 되는데.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도 많은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조정에서도. 그때는 이제 그때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장을 넣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합의를 해서 합의 이혼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혼할 거면은 이제 저희들도 합의혼 중재도 제가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으로 양쪽에서 한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부인은 이제 생활 능력이 없고 이러면 부인한테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남편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부인이 달라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머리에서 줄라는데 가만히 내가 줄라고 생각했는데 달라고 그러면 화가 나고 못 줘.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걸 이제 중재가 가능한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들 키우고 이러니까 애기 엄마한테 주는 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준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아들 잘 키울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렇고 당연히 유도할 수가 있다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훨씬 원만한 합의가 되고 서로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실정상 뭐 제 경험상에 우리 많은 환자분들 보면 조정이 잘 안 돼. 조정 능력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토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토론을 교육받지 않았다 보니까 무조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감정상 일단 딱 서로 상처받으면 그냥 소송으로 직행해버리고. 네, 그렇군요. 선생님, 정신적인 이 충격이 이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지금 물리적인 얘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긴 과정인데 이 긴 과정과 복잡한 과정을 하다 보면 정신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경험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혼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입장하고 자녀 입장이 좀 약간 차이가 나죠. 일단 부부 입장에서는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거는 절망감이에요. 결국 그냥 이혼했으니까 결혼 생활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라는 그 큰 절망감을 일단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게 인생 전체 실패가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쫙 몰려오는데 그거는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그러니까 제대로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큰 후유증, 네. 그럼 뭐 화병, 우울증 네. 또는 회사에서 직무 능력의 감소, 네. 사업이 실패, 뭐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시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당사자 두 분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아이도 문제입니다. 아이에 대한 상담도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네. 예. 저희들은 뭐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양쪽 어른들에 대해서 상담도 같이 해요. 사실은 부부 문제에 의외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요소가 자녀와 그다음에 양쪽 어른들. 네. 이 부모들이 집안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양보가 없어지거든요. 자존심까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까지 설득해야 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이혼 지금 뭐 이혼 플래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생님과 같은 이런 직업 그리고 약간 유사 직업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사실 이혼을 가지고 어떤 뭐 시장을 논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표현이 좀 힘들지만 근데 제 생각에 어쨌든 그렇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혼율이 한 40% 가까이 30 몇 프로 정도는 되는 부분이고 이제 혼인신고 대비율 그러면 전 국민의 어떤 대상 가정이 1,000만에서 2,000만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들까지 다 해당되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요는 계속 창출이 됐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 확대되는데 그때는 이거죠. 근데 그런 물건을 파는 물건이 없었던 거죠. 이제 수요는 있었는데 이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살 건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수요들이 어떻게 해결된다면은 이제 법률가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우리 정신과 닥터나 아니면 이제 종교단체에서 하는 상담들 뭐 이런 식으로 해소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 법률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받고 다른 데에서 방법을 물어보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세금도 마찬가지. 이혼하면 일어날 일 같은 거 이걸 한 군데 모으잖아요. 원스톱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이혼 상담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할 때는 이 전문가들하고 콜라보해서 같이 일을 하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것도 저희 공식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혼 상담사 혹은 이러한 비슷한 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식의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제 교육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생들 입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제 학력은 일단은 저희들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한 인생 경험이 필요하니까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소통 능력이 되시는 분. 왜 의외로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힘든 사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혼하셨든지 결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필수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되고 그 다음에는 지식들은 사실 공부를 하면 되는데 경험은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전제로 이제 교육생들 뽑고 이제 전문 지식을 가리키고 실습을 하고 이런 형태로 돼요. 물론 그 중에서 뭐 법률 관련 지식이라든지 가족법이 필요하니까 심리 관련 이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을 보시는군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상담사의 기본적인 듣는 능력과 소통 능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상담사라는 직업을 저희가 회가 거듭할수록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흐름이 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 시대의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잡하다라는 세계, 우리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이 인터넷 네트워킹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는 많아지는데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용량은 작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가의 역량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 갖는 순기능이라면 어떤 것이 있고 선생님이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직업을 만들어서 이제 이혼 플래너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혼 상담사로 이제 바꿔서 같이 쓰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뭐 이혼을 조장해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이라고 테러를 엄청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그렇죠. 실체는 전혀 그게 아닌데 오히려 저희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혼을 저희들 올 때는 이혼을 100% 결심하고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30% 이상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가거든요. 마음을 되돌린단 말이죠. 그런 순기능이 있고 또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 뭐 제가 이제 낸 책에도 보면은 있겠지만 이혼 후에 어떻게 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지 여기는 디테일한 과정과 자료들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혼이란 그 자체에 대한 편견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좀 불식되면 우리 이제 교육생들이나 상담사님들 이제 일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현실적인 도움을 참 많이 주는 우리. 네,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셨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상담을 먼저 받으셨다면 이혼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직업이 정말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오늘 이거 좀 알려드리려고 그냥 제가 조금 실례되는 질문 드렸습니다. 아유,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혼 상담사에 대해서 신직업의 발견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병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전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서 사람들이 이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홧김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혼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고 나니. 그래서요. 문제없는 인생이라는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서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